자, 690페이지에 이제 7장이죠. 경매, 공매 쪽. 경매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매수신청 대리 파트에서 하나 해서 두 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경매의 종류가 오른쪽에 무슨 경매랑 있다 그랬죠. 이제 강제 경매랑 임의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 강제 경매는 뭐를 가지고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하냐면 집행권원,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집행권원, 옛날에는 얘를 채무명의라고 불렀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집행권원에는 판결문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거를 해서 승소한 사람이 뭐를 받게 돼요?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그게 무슨 경매라는 거죠?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임의 경매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담보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권은 4개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저당권에서부터 채색을 해주죠.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 가등기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당권하고 담보 가등기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가 경매를 신청하면 성질이 바뀌어요. 뭘로?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치권도 좀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 뭐는 있으나 경매 신청권은 있으나 무슨 권이 없죠? 우선 면제권이 또 없어.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그 담보 물건이 또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경매를 한다는 것은 우선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뭘로 바꾸려고? 환가.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견샵 있죠, 애견샵. 애견샵에서 왜 이렇게 그 미용하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35,000원, 4만원? 예. 그러면 4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애견, 그러니까 강아지를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건입니다. 예, 물건이에요. 강아지는 물건이에요. 예, 왜냐면 소유할 수 있으니까. 예. 동의 안 하시네? 예, 물건 맞아요. 근데 애견샵에서 그 이렇게 미용을 다 해줬는데 그 애견 주인이 그냥 찾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안 줄 수 있지. 그럼 무슨 권을 갖는 거야?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걔한테도. 근데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 강아지가 계속 주인 떨어져서 살면 뭐 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지. 시름시름 앓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 영특한 강아지들은 주인이 주지 않는 먹이들은 먹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지도 않고. 그럼 막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치권자는 뭐 하는 게 좋아? 팔아야지.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강아지를 경매해서 환가하는 거야. 뭐로 갖고 있으려고? 돈으로. 그래서 경매를 하는 거고, 유치권이 그런 걸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래.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는 그 강아지 경매에서 돈은 누구 주겠어? 개 주인을 주겠어? 유치권자를 주겠어? 이 생각을 잘하고 답변하셔야 돼. 개 주인을 준다 아니면 유치권자를 준다. 개 주인을 주면 유치권은 소멸돼 버리는데? 나눠주면 안 되지. 뭘 나눠줘. 그거는 유치권자를 주는 거야. 왜 유치권자를 줘야 돼? 그러니까 물건이 바뀐 거야 그냥. 뭐에서 뭐로? 강아지에서 돈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대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를 주장하는 거야?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경매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지?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넘기시고 692페이지 경매제도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좀 중요해 보여요. 4번에 보니까 경매에서 뭐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네. 토지거래 허가. 그거는 좀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왜 허가 면제하지?
예,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건 상당한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리 분석 쪽인데 소멸주의 같은 말로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소멸 소재주의는 지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끄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소방관이라고 부르죠. 그 소자가 그런 소자예요. 예, 그래서 뭔가 끈다, 지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인수주의는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예, 살아남아. 뭐가 살아남아? 어떤 권리가.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멸 내지 소재되는 것이 좋은 거야? 살아남는 게 좋은 거야? 예? 소멸되는 게 예,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좋은 거지. 살아남는 거는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예. 뒷장을 넘겨보시면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를 이제 이렇게 좀 표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소멸되는 권리의 언제나 쪽에 보니까 네 가지 권리가 언제나 소멸된다네. 예, 그 네 가지 권리는 암기하셔야 돼. 그 네 가지 권리가 뭐뭐 있죠?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그 네 개는 언제나 뭐 한다고? 소멸된대. 그래서 뭐라 그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질문, 얘네만 지워져? 아니면 그 후순위 권리까지 싹 정리해줘? 싹 정리해줘. 그래서 이건 지우개 권리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제 고마운 권리죠. 우리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에 비해서 언제나 인수되는 거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이것들은 언제나 인수되냐면 경매 절차에서는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왜? 얘네들은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별도로 소송을 하는 거야. 경매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지우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예, 좀 넘겨보면, 문제 하나만 풀어봐 드릴게. 그 권리분석 문제. 695페이지 하단에 대표 예제 문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리분석 문제거든요.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걸 줄여서 뭐라 해? 보전 가등기. 원하는 건 뭐야? 소유권이야. 돈이 아니야? 그럼 배당해줘, 안 해줘? 배당은 안 해줘. 왜냐면 얘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니까. 그럼 얘가 최선순위래. 가장 빠르대. 그러면 소멸, 인수. 인수. 얘를 지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수가 되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예. 이게 만약에 담보가등기였으면 소멸하지. 기준 권리가 되니까. 2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이거는 기준 권리잖아. 매각으로 소멸합니까? 예. 거기 소멸 앞에다가 말삽입해 주시고요. 언제나 이렇게 한번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넣어도 돼? 예. 왜? 언제나 말소 돼. 언제나. 예외 없어요. 기준 권리니까. 3.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채색을 좀 한번 해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다가 채색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무슨 뜻이야? 응?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건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여기서? 아니, 그건 당연히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고. 인수인데, 왜 인수하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 소멸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왜, 무슨 의미로 쓰였냐니까. 가장 빠른 의미로 쓰인 거야. 가장 빠른 의미로 쓰였다고. 뭐보다 빠르다는 뜻이야.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는 거야. 기준 권리보다 빠른 의미로 쓰였다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내문할 수가 없는 거야. 뭐보다 빠르니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소멸되지 않아. 그죠? 더군다나 얘가 뭐를 못 받은 상태야.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인수해야지. 인수한다는 걸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권리자들이 많으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 아닌 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물건이 좋은 거야? 응? 그러니까 인수되는 게 없는 게 좋긴 한데 돈을 못 받고 이렇게 나가는 임차인들이 많으면 또 안 좋아. 그 사람들 내보내기가 좀 어렵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 돈을 전부 배당받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많은 그런 집이 좋은 집인 거죠. 건물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자,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했는데 그 전세권에다가 여러분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아니야, 하나만 선택해야 돼. 양대를 걸치면 안 돼.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그런 습관. 자, 하나만. 응? 용익물권이지. 예, 용익물권인데 무슨 물권적 성질도 있어.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용익물권으로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사용수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우선면제권을 갖는다는 뜻이야. 우선면제권을 갖고 있다는 건 돈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지. 그럼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있잖아. 누가? 전세권자가.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뭘 선택할 거냐면 최고 빠른 전세권이니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뭐를 했대? 배당 요구. 칠판 잠깐 보시고. 배당 요구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배당 요구는 아래 거를 한 거잖아. 그럼 뭐는 포기한 거야. 이거는 포기한 거지. 이건 포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지. 왜? 이거를 포기했으니까. 예, 그런 개념이야.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양립할 수 없는 그 권능들이니까. 전세권은 인수된다. OX? X. 소멸이야 그냥. 왜 소멸이야? 아니 대항력 포기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해야지. 얘가 만약에 인수되고 싶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인수야? 이걸 안 하면 인수가 되는 거야. 예, 그건 누가 결정할 거니까? 전세권자가 결정하는 거야. 예, 요 4번 문항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민법에서도 아주 잘 나오고.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유치권자는 뭐 된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지? 압류 이후에. 그럼 압류에다가 여러분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압류는 어떤 그 효력이 있지? 압류했다. 그러면 처분 금지적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처분하지 마 이런 의미로 써놓은 거잖아. 네, 해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채무자가 말 안 듣고 유치권자에게 뭐를 넘겨줬어? 점유를 넘겨줘서 유치권자가 뭐를 취득한 거지? 점유를. 네. 그러면 그 점유 취득은 밑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점유 취득은 얘가 원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뭐를 했을 거 아니야? 이전을 했을 거 아니야, 유치권자한테. 이 이전 행위가 바로 처분행위라고. 뭐를 이전했으니까? 점유권을 이전했으니까 처분행위잖아. 그렇죠? 어떤 권리를 이전했으니까. 그럼 뭐에 반하네? 압류의 효력에 반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얻은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이 언제 점유를 취득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압류 전에. 이 압류 전에 이렇게 나와야 돼. 판례죠, 이거는. 자, 넘기시고 경매 절차. 경매 절차 쭉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고 기본적인 절차고요. 오른쪽으로 세는 절차는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드문 케이스인데 쭉 하다 보니까 매각 실시 밑으로 허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옆으로 세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매각. 세매각은 왜 하는 거야? 유찰. 유찰이 돼서 하는 거를 세매각이라고 합니다. 유찰됐다는 건 무슨 말이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대금 지급 기한 일단은 그 기한에다가 동그라미 채색 별표도 좀 하나만 잡아주시고 기한 중요하고 원래가 이게 기일이었거든요. 기일. 근데 뭐로 바꿨다고? 기한. 기일과 기한의 차이는? 그날 하는 거. 기일, 기한은 그날까지 먼저 해도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좀 제도를 바꿔줬는데 기한까지 돈을 안 내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재매각. 그럼 재매각은 언제 하는 거야? 대금 미납에 따른 대금 미납에 따른 매각을 재매각이라 그래. 다시 유찰되면 뭔 매각? 세매각. 대금 안 내면 재매각. 그다음에 기한은 어떤 의미라고? 선납. 미리 내는 거를 선납을 인정하는 제도를 기한 제도라고
했고요. 예, 뭐 그런 것 정도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까지 가시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로 한번 가보는데 그 차순위 매수 신고 700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는데 일단 그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식이 좀 중요해요. 식. 예, 그래서 그 차순위 매수 신고 관련해서 판례 있잖아요, 그죠? 그 판례 위에 여백에다가 식을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일단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있잖아요. 마이너스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이 있을 건데 이 금액과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는 그 사람의 신고가 있잖아요. 이게 커야 돼. 예, 그래야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식인데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1등한 사람이 5억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1등한 사람이 5억을 썼어. 근데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의 10%죠? 요거는 최저 매각가의 10%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치? 예. 근데 최저 매각가가 3억이어 있어. 최저가가 3억이었는데 5억을 쓴 사람이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소 얼마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4억 7천 이상 써야 돼. 그죠? 왜? 이 5억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 최저가가 3억인데 이 사람이 얼마를 걸어야 돼? 10%가 얼마야? 3천. 그러면 5억 빼기 3천 이상 써야만 뭐를 받아준다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주는 거야.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이런 의미예요. 누가 돈을 안 내면 선순위가 돈을 안 내면 이어받아서 돈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선순위가 돈을 안 내면 얘가 낸 10%는 뭐하지? 몰수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를 냈지? 3천. 그거를 몰수해서 얘를 마이너스 매수 신청 보증금을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 타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 마이너스가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면 얘랑 똔똔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얘한테 붙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식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27회 본시험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만큼 이 제도가 잘 나와. 차순위가. 한번 풀어볼게요. 701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대요.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 2억. 최저 매각가가 얼마래? 2억. 부동산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이 출제위원은 참 뭐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고 또 뭐해? 예? 아주 친절한 사람이고 그러네. 그지? 혹시라도 틀릴까봐 아주 친절한 사람이네. 10%로 참여했대. 뭐 당연히 10%로 참여해야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2억 5천 빼기 2천만 원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 정도. 이제 차후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넘기시고요. 703페이지 권리의 취득 부분에 가보니까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는데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언제 취득합니까?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완납이 뭔 뜻이야? 다 냈을 때.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려면 원래 우리 186조에 의하면 뭐를 해야만 권리를 취득하지? 등기. 근데 여기는 지금 왜 취득하는 거야? 민사집행법 135조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얘지 뭐. 그렇죠? 187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기시면 배당에 관한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배당 순위는 순위대로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삼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일단 삼순위 쪽에 보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최우선 면제라고 하잖아. 예, 근데 최우선 면제가 꼭 임차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무슨 채권? 임금 채권도 최우선 면제야. 근데 임금 채권도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월분만 3개월분, 퇴직금은 3년분 이렇게 이제 제한이 좀 되는데 이거를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그럼 이제 3순위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뭐라고 얘를? 최우선 변제. 오른쪽에 넘어오면 4순위가 있는데 4순위 쪽에 맨 좌측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그러니까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예, 이런 걸 무슨 세라 그래? 당해세. 당해세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 당해세 별표 하나만 할게요. 당해세 되게 중요한데 뭐가? 배당순위 따질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당해세는 여기 안 들어오는 거야. 예, 그러면 뭐만 들어오는 거야? 당해세만. 그리고 이제 5순위가 뭐냐면 국세 및 지방세 법정 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소위 우선 면제권에 있는 애들이네. 그리고 두 번째 점에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것도 우선 면제권이잖아. 정리하면 5순위 밑에다 써볼게요. 5순위가 뭐라고? 우선 면제권. 그럼 정리하면 당해세는 무엇보다 항상 늦어. 최우선 면제보다 항상 늦어. 그리고 뭐보다 항상 빨라. 우선 면제권보다는 항상 빨라.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해세는 저당 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오, 왜? 저당 채권이 우선 면제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순위는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자, 이제 공매에 있는데 공매는 몇 페이지까지 쭉 넘어가 보시냐면 712, 712페이지까지 넘어가시고 가운데 것만 볼게요. 수탁재산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런 거 있잖아요. 712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그 수탁재산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사인이 있는데 일반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줬거든요. 뭐 잡고? 담보 잡고. 얘한테 이제 담보 잡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어떻게? 이 은행에서는 경매 들어가겠지? 예. 근데 경매 들어갔는데 이 물건 자체가 별로 안 좋거나 뭐 이래가지고 계속 유찰이 되는 거야. 계속 유찰이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겠어? 대출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출엔 돈 밑으로 막 떨어져 버리는 거야. 시세 50% 떨어지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물건이라도 가져와야지. 예, 그래서 이제 유입한다 그래, 이거를. 사들이는 거야. 뭐에서? 경매 절차에서. 이거 유입 부동산.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이거를 사들여서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어떻게 돼? 부실화되잖아. 돈을 갖고 있어야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그래.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하겠어? 이거 팔으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팔으면 누가 사? 안 사지. 경매에서 파는데 안 파네. 그래서 이거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야. 그걸 어디다 맡겨? 공사에다가. 이 공사가 무슨 공사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기는 거야. 그러면 자, 누가 맡기고 누가 그거를 받았지? 은행이 맡기고 공사가 이거를 받았잖아. 따라서 이거를 뭐 했다고 하냐면 수탁했다고 그러는 거야. 얘는 뭐 한 거고 은행은? 위탁을 한 거고 얘는 수탁. 그래서 공사에서는 얘를 수탁부동산이라 그래. 그런데 이게 누구 입장에서는 안 쓰는 부동산인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안 쓰는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기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제도가 뭐냐면 은행에서 이거 유입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이렇게 수탁을 하잖아. 이 순간 은행은 부동산이 없는 걸로 봐. 뭐 했으니까? 이제 수탁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지. 누구한테 보면? 은행한테 보면. 그래서 맡기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든 처리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팔아? 일반인들에게, 일반 사인한테 이제 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사가 이제
캠코라는 홈페이지에서 이걸 판단 말이야. 근데 이때 팔을 때 이게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예. 근데 토지인데 말하자면 그 입찰을 해봤는데 몇 번을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된 거야. 3회 이상 유찰. 그러면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이 물건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허가를 뭐 해주는 게 맞다 이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가운데 거 수탁재산 공매, 비현무형 부동산 공매, 그것만 공매선 시험에 나올 건데 맨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대, 필요 없대? 응? 필요 없다고 안 써있고 필요하다고 써있구만. 필요하다고 써있잖아. 그치? 네. 근데 이게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언제? 3회 이상 유찰됐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 몇 번까지는 필요하고, 세 번까지는, 예, 3번 유찰되기까지는 필요하고, 언제부터 이제 허가 안 받는다고? 4회부터, 4회차부터. 그러니까 이제 4회차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시세 한 20이나 30%까지 떨어진 거고, 투기적 거래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이제 그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4-3페이지. 노마자 4번에 경매, 공매. 자,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가로나 전세권이나 담보가등기 이런 걸로 하는 거래. 이게 뭐 들어가지? 아까 좀 중요하게 설명했던 거. 유치권. 유치권은 왜 한다고 경매를? 환가하려고, 성질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돈으로. 예. 자, 문제. 임의경매는 이걸 뭐라고 그러기도 하냐면요. 예견된 경매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견된 경매. 예견된 경매. 왜? 자, 임의경매는 은행에다가 뭐를 잡혀줬어요. 담보. 그러면 담보를 잡혀주는 순간 예견되는 거야. 뭐가 예견돼? 돈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갔구나. 예견된 경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친근한 용어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임의경매, 예견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중에서 가장 친근한 용어는 뭐야? 아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가장 친근하지. 그죠? 예, 그래야 돼. 왜냐면 그게 원칙적인 용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매각 방법으로는 기일입찰이라는 게 있고요. 기일입찰은 하루를 정해서 법원에 모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기간입찰은 밑줄 한번 해주시고, 기간입찰은 뭘로 보내는 거냐면, 일주일 시간을 주고 등기 우편으로 입찰표를 송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는 게 편해? 아니면 직접 가는 게 편해?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아주 딱 싫어해. 그래서 모여서 하는 걸 선호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간 입찰이 규정은 돼 있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해? 사람들이 싫어해. 아니, 귀찮게 뭐 우체국에 가. 이런 거 싫어한다고. 우체국 갈 시간에 차라리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법원에 간다고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즉석에서 휴보 보는 걸 좋아하지. 뭐 우편 보내가지고 막 기다렸다가 막 이걸 딱 싫어하는, 우리나라 아주 싫어해 그런 거. 1기일 2회 매각제도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뭐 이런 방식이고, 호가제도 있는데 호가제는 말로 하는 방식을 말해. 이렇게 전체 4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만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는 맨 앞에 있는 기일 입찰 있죠? 요거로만 하고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요. 그러나 규정은 4가지 방식이 있고. 이번에 경매 절차 쭉 이렇게 이제 전개되죠. 예, 거기서 우리 맨 마지막에 대금 지급 기한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기한이 좀 중요한 말이고. 자, 문제.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모한 때이다. 완납한 때이다. OX. O. 두 번째, 유찰에 따른 매각, 아무도 안 사는 거지요? 예, 이걸 뭐라 그래? 세매각. 대금 미납에 따라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부른다. 자, 권리분석 소멸주의 쪽에 보니까 언제나 소멸되는 거 4개 있죠? 소위 말소 기준 권리.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맨 앞에 뭐?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인수주의 쪽에 보면 구분지상권이라는 거 있죠. 그 구분지상권 아마 설명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구분지상권이 뭐예요? 상하. 상하에 이렇게 설정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가로 하나만 열어주세요. 구분지상권은 누가 보통 잡을까요? 그러니까 지면 상에는 지상에는 누가 잡을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사인이 잡는 게 아니야. 공사에서 잡거든. 누가? 어느 공사? 이 지상에 이렇게 지상에 뭔 전철이 다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비행기를 왜 또 구분 지상권 뭐라고 했잖아요. 전깃줄. 네, 전깃줄이니까 한전. 예. 지하는 그럼 뭐가 잡겠어? 지하철 공사. 예. 그런 데서 잡아. 그래서 이게 관련법이 있어서 안 없어져. 무조건 안 없어진다고. 예. 그리고 얘네들은 한전이나 지하철 공사는 구분 지상권을 잡을 때 달달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줘요. 그리고 등기를 쳐. 그리고 절대 그거를 없애지 않아. 근데 없애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지하철 노선을 바꾸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저 전선줄은 어떻게? 철탑 바꿔야 돼, 철탑. 근데 그걸 한번 알아봤거든? 근데 20억 달라고 그러더라고. 철탑 하나 옮기는데.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설정된 부동산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야. 구분지상권 설정된 거는 좋지 않아. 대신 구분지상권은 지표는 쓸 수 있는 거야. 예, 왜? 상하로만 잡았고요. 그 지상과 지하로는 상관없어. 그거는 없어지는 그런 권리가 아닌 거야. 선후를 불문하고 무조건 인수. 실무하시다 보면 구분지상권 설정되는 부동산을 중개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전기, 고압선 이거 많이 지나가고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서는 뭐 설정된 땅이 되게 많아. 여기도 아마 구분지상권 이 건물도 떼어보면 설정돼 있을 거예요. 거의 한 99%. 왜? 이렇게 지나갔잖아. 요 앞으로. 여기도 무조건 설정돼 있을 거야. 무조건 100%. 그러니까 이 건물도 깊이는 못 판다는 거야. 왜? 지하철 지나가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되게 많아, 그런 게 물건들이. 자, 문제. 자,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순위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다. 5. 두 번째, 담보가등기가 최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뭐가 제일 빠르다는 거네. 담보가등기가 제일 빠르다는 거야.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데 OX, X 소멸돼야지 기존 권리니까. 자, 밑에 4번 배당과 관련한 문제. 모든 조세채권이, 모든 조세채권이라 그랬어요. 맨 앞에가.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하지는 않지만,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한대. 오, 맞는 표현이죠. 예. 비당해세는 저당채권하고 동순이야. 비당해세는. 그래서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돼. 근데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언제나 선순위니까 선후를 따지지 않아요. 5번 경매와 공매 비교해서 보니까 그 공매 쪽에 보면 보증금 이렇게 돼 있고 법원 경매 쪽에도 보증금 있죠? 근데 법원 경매 쪽 먼저 오른쪽 것부터 한번 완성해 볼게요. 법원 경매는 뭐의 십? 최저 매각가의 십. 오른쪽 거 먼저. 최저 매각가의 십. 이제 공매도 보증금을 받는데 공매는 경매하고 좀 달라. 몇 퍼센트냐면 10%는 똑같은데 뭐의 10%일까요? 입찰가. 공매는 입찰가의 10이야. 그럼 입찰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럼요. 그래서 공매에서 보증금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문제로 내려갈게요. 법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나? 경매 허가 면제된다고 그랬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OX. O야, O. 아까 필요하다 그랬잖아.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그죠? 대신 얼마 이상 유찰되면 3번 이상 그 말이 없으면 받는 게 맞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받는 게 맞고. 오해요. 그 문제 별표.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두 번째, 공매이죠. 공매 어디서 하지? 공사. 무슨 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매의 원칙적인 매각 방법은 전자입찰 방법으로만 할 수 있대. 오해예요. 이건 100% 전자입찰. 공매는 다 전자적으로만 해. 그러니까 공매는 공사에 가서 하는 일은 절대 없고 다 전자적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법원 경매도 다 전자적으로 하면 굉장히 편하겠네. 그리고 공무원 확 줄일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뭘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공무원 수 안 줄이는 것도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는 공매보다 물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전산화 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그리고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전산화 시키려고 했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가 반대하겠어요? 변호사, 법무사, 공무원들 다 반대해. 이거 가지고 밥줄 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도 반대해야 돼. 왜? 이거 전자로 하면 우리 일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밥줄이라서 이런 거는 안 없애주는 게 좋은 거야.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요즘에 등기가 전산화돼가지고 누가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졌어. 법무사. 그래서 법무사들이 막 옛날에 안 하던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 그 이유가 전산화되면 할 게 없는 거지 뭐. 자, 세 번째, 법원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농지는 경매든 공매든 마찬가지예요. 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대. OX, X. 농지증이 뭐 당연히 들어가야지. 매매든 경매든 공매든 뭐든. 예. 자, 밑에 경매 물건 입찰 행위에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경매 나왔는데 그걸 입찰하는 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같은 말이죠. 채무자의 가족, 물건 감정인, 감정평가사를 말해. 그 친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참가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자, 채권자는 동그라미, 저당권자는 O, 동그라미, 채무자의 가족 할 수 있고, 물건 감정인 그 친족 X. 얘가 안 돼. 얘가 왜 안 되냐면 물건 감정을 어떻게 하고, 아니 싸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야리꾸리하게 하고, 야리꾸리한 거 뭔지 알죠? 애매하게 해놓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낙찰받는 그런 일들이 70년대, 80년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감정평가사들은 지금 다 엄청난 떼돈을 벌었어요. 이거 해가지고. 그거를 법으로 바꿔서 못하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매 부동산에 대항력 없는, 공매라고 그랬잖아. 공매. 그지?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강제 명도하게 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인도명령에다가 밑줄 하시고요. 인도명령은 경매에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사 집행법상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인도명령은 어디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 그러면 인도명령은 어디서만 한다고? 경매에서만. 그러면 공매는 무조건 뭘로 해야 되냐면 인도명령 말고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소송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매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인도명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약식명령이라서 편리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매수신청 대리제도는 뒤에 있는 표만 좀 정리할 거예요. 예, 그것만 보셔도 돼. 교재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자, 일단 4-4페이지 노마자 5번에 매수신청 대리업 있는데, 여기서 매년 한 문제 나오죠. 예,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왼쪽에 중개업, 오른쪽에 대리업 있는데, 대리업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대리업은 뭘로 한다는 게 중요해. 겸업 업무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대리업만 하려고 해. 대리업만 하려고 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겸업 업무로만 된다. 그러면 뭐를 한다는 전제하에, 중개업을 한다는 전제하에만 허용되는 게 대리업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누가 할 거냐?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할 수 있고 법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리 파트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법인,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애들만 돼. 또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걸 하나만 좀 적어주시고요. 부칙상의 개공 있잖아요. 예, 부칙상의 개공은 대리업 등록이
안 돼. 자, 안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라서 이런 이분들한테는 이런 능력까지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전문 자격사가 아니니까. 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할 거냐, 대리업을. 어디 가서 하지? 법원인데 어느 법원? 지방법원. 예, 정확히 지방법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몇 개 있지요? 5개 있어. 동서, 남, 북에 하나 있고 중앙에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에는 지방법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 지금 안양 같은 데는요, 막 엄청나게 싸우고 난리가 났어. 왜? 거기 법원이 아니라 지원이 있거든. 지원을 뭘로 승격해 달라고. 지방 법원으로 승격해 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거 막 이제 노비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무슨 노비 대상이 돼? 예. 왜냐면 그 지역에 뭐가 있다면, 지방법원이 있다면 그 도시가 굉장히 뭐하다는 거야.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지방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양 사람은 대리업 등록을 안양에서 못 한다는 얘기야. 어디로 나와야 돼? 수원으로 나와야 돼. 왜? 경기도는 수원에 법원이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원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보증 설정은 왼쪽, 오른쪽 금액이 같잖아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왼쪽 거를 오른쪽에 묻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따로따로. 그러면 얼마야? 공인중개사인 개공 같으면 2억이 있어야 돼. 왼쪽 오른쪽 다 하려면. 자, 그러면 어느 법인이 대리업도 할 거고 전부 다 분사무소 50개 만들었대. 50개? 예, 대리업 다 할 거야. 예. 그러면 총액으로 얼마 필요해? 104억이 필요하죠. 왜 104억? 50개니까 중개업에만 52억이잖아. 곱하기 2 하면 되지 뭐. 네, 그럼 104억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실무교육 주관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으시고 그거 좀 중요하고. 중개업 할 때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누가 주관? 시도지사. 대리업 할 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거든? 누가 주관? 지방법원장 아니야.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예. 법원 행정처장은 우리나라에서 한 명만 있어. 각급 법원마다 다 있어. 단 한 명. 단 한 명. 예. 어디서 근무해? 대법원에. 넘버 2. 대법원 넘버 2.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자, 그 결격 사유는 중개업 결격이랑 대리업 결격이 같다, 다르다. 업무가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 예. 다만 대리업 결격에 걸리면 뭐도 못해. 다시 중개업 결격에 걸리면 대리업도 당연히 못해. 그래서 12가지 결격 이렇게 있잖아요. 12개 결격에다가 오른쪽으로 화살표 해서 여기도 적용된다고 좀 썩어주세요. 이렇게 12가지 동그라미 쳐서 오른쪽으로 연결해 주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을 못하면 당연히 뭐도 못하는 거야. 대리업도 당연히 못해. 예. 다만 대리업 결격은 중개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예. 자, 등록 처분은 중개업은 7일 안에 해줄 거고 대리업은 14일 안에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구청이 일을 좀 빨리 해줄까요? 법원이 좀 일을 빨리 해줄까요? 구청. 법원은 좀 천천히 해주나? 예. 왜 그러냐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늦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친절하지도 않아. 법원 공무원들은 굉장히 분칠절하고요. 사람이 위에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친절한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약해진 게 우리 최희대 선생 와이프가 법원 공무원이야. 친절해. 그 최희대 선생 와이프가.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보증 설정 시기는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2개 할게요.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보증 설정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중개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이거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지? 등록.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보증은 나중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등록 후보증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거 일단 중요하고. 예. 그런데 대리 파트는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해? 선, 보증, 후, 등록해. 보증을 먼저 한다고. 그게 거의 매년 나와. 자, 이제 취급 업무를 보니까 중개 업무는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대리 업무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 이거 참고만 하시면 돼. 그런 업무가 다르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실 거고요. 그 7가지 업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아무데나 위에나 아래나 아무데나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로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걸 하나 줘주세요. 그 7가지 업무에는 이것도 들어가. 차순위 매수 신고 대리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경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 자, 이런 거 있는지 우리도 처음 알았으니까 공부하면서. 이거를 돈 받고 대리해 줄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입찰 대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있어요. 밑에 대상물도 일단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것도 최근에 문제에 잘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이라고 법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있지요? 예. 근데 대리 업무는 뭐 중에서 중개 대상물, 경매 대상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가능해. 그럼 거기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토지가 경매 나오겠죠? 예. 그러면 선박도 나올라나요? 예. 자동차도 경매 나올라나? 예. 이렇게 3개를 한번 적어보고, 자, 토지에 대한 입찰 대리는 가능해. 왜? 중개 대상물이니까. 근데 선박은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돼. 경매는 나오지만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돼?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래서 최근에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용되어진 입찰 대리 물건은 중개 대상물만 허용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왼쪽은 과실, 무과실이 있는데 대리업은 과실 책임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리업은 그 고용인을 시킬 게 아니라서 자기 과실만 조심하면 돼요. 인장 등록은 왼쪽 오른쪽 다 하지 않고요. 뭐 해서 묻어가는 거예요. 중개업 쪽에서 묻어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죠. 대리 업무는 못해. 네, 왜 못하냐면 직접 출석주의라는 게 있어서 안 돼. 직접 출석주의는 누가 직접 입찰 대리하러 가라. 개공이 어디로? 법원에. 예, 그래서 소공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성서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대리 파트에 사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사건 카드. 대리 파트에 사건 카드. 고객이 의뢰하는 지금 물건이 경매 물건이잖아요. 경매를 사건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사건 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각각 그 왼쪽 오른쪽 그 서면에다가 땡땡 해주시고 보존 연도를 좀 적어 놓을게요. 전속중개계약서 땡땡 해주시고 몇 년?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자, 사건카드 쪽 넘어오시고 대리. 사건카드가 5년 보존해야 돼. 경매권은 무조건 5년. 확인설명서도 5년이고요. 영수증은 보존 연도가 없어요.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고. 보수를 왼쪽 오른쪽 달리 받는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고 금지행위도 왼쪽 오른쪽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도감독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국장이 하는데 오른쪽 대리 파트에 대한 협회 업무는 이 관청이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좀 높은 사람 대법원 넘버 2가 누구라 그랬죠?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해요. 행정처분으로는 이제 중개업에도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있듯이 대리 파트에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명칭, 그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대리 파트 잠깐 넘어가시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법원의 휘장 알죠? 그 법의 여신이 왜 이렇게 저울 갖고 있는 거 그걸 법원의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법원의 휘장 같은 거 쓰고 그러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보니까 뭔 예외가 있네? 그죠? 그 예외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예외가 뭐냐면 누가 써도 좋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면 써도 돼. 그런데
향후 100년 안에는 인정할 가능성은 없어요. 개공한테 법원의 휘장을 쓰라고 하겠어? 못 쓰라고 하겠지? 예. 법원의 명칭도 당연히 써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럼 법원의 휘장 같은 건 누구나 쓰는 거야? 법원이나 뭐 변호사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법원 휘장 같은 거. 예. 자, 문제 내려갑니다. 법원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대리 업무에 대한 보증을 설정하면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고 모든 개공이 이를 수행할 수 있대. OX, X. 누구는 안 돼? 부칙 개공은 안 돼.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대. O. 중개업 안 하면 대리업 못 한다 그랬죠? 그 문제 별표. 자,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군구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에 해야 한대. O. 자, 밑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OX. 뭐가 틀렸어요? 응? 등록 신청일 전 1년은 똑같아. 중개업이나. 예. 또 뭐가 틀린 것 같아? 법원행정처장 맞잖아. 교육기관 맞아.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받아야지. 그럼 뭐 행정처장실에 들어가서 행정처장하고 1대1로 교육하진 않잖아.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맞다고 그 문제가. 그 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아니 아까 어느 분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우회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돼. 자, 밑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 말 자체가. 그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는 틀렸어. 예. 자, 뭐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앞에 게 뒤에 게. 앞에 게 틀린 거야. 왜? 중개사무소는 선등록 후보증하니까 등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니야, 보증은. 그러나 대리업은 뭐 해야 되니까? 보증을 먼저 하고 등록을 하니까 등록 요건에 들어가. 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게. 어렵죠, 이 쯤은. 자, 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가 12개, 매수 신청 대리인 결격 사유가 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르지? 서로 달라요. 다르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 자, 두 번째 밑에 개공은 위 규칙에 의한 대리 행위를 할 경우에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OX. 이걸 뭐라고 해? 직접 출석주의라고 합니다. 직접 출석주의. 그 문제도 별표. 직접 출석주의. 자, 밑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중개대상물인지만 보면 돼. 중개대상물이 맞아요? 예. 그럼 입찰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3, 4월 과정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기본서 과정 똑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은 그 내용은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프린터 있죠? 요것만 가지고 짤막하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들은 책에 있는 걸로 좀 할 거니까 요 자료는 갖고 오셔야 돼. 갖고 오실 때 이렇게 좀 접어 갖고 오지 마시고 이렇게 좀 철해 갖고 오세요. 그래야 좋으니까.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